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오늘이 6번째 강의인데요. 이게 6번째 강의인데 오늘 주제는 비트코인의 스마트 거래가 어떤 구조로 작성이 되는가 하는 걸 좀 볼 텐데 이게 이제 그 스마트 거래라는 게 거래의 조건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해가 되려면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아주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실제로 스마트 거래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또 실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통화, 전자화폐를 포함한 그런 어떤 밸류를 주고 받고 또 서로 이렇게 인증하는 거죠. 그런 데이터 구조인데 이런 거래의 정보가 모든 거래의 정보가 투명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블록체인에 저장이 다 되는 거죠. 저장이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블록체인의 거래 정보를 보고 자기 거래의 승인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이 주로 이렇게 지불 거래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어떤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동하는 그런 지불 거래에 초점 맞춰서 이렇게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블록체인에 자금을 지불하는, 자금을 이동시키는 그런 지불 거래 외에도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 좀 복잡하니까 지불 거래에 일단 초점 맞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불 거래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 또 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앞에서 5시간 동안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알고 있다가 일단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입력값으로 표현되는 어떤 자금을 출력값으로 표현되는 목적지로 자금을 전달하는 그런 행위를 규정하는 이런 거래를 지불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불거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입력값, 출력값이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입력값, 출력값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이 되는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알면은 그래서 비트코인의 거래를 스마트 거래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거래, 비트코인의 거래, 지불 거래죠. 페이먼트 트랜잭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래라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트랜잭션. 근데 지불 거래는 이제 페이먼트 트랜잭션인데 이 페이먼트 트랜잭션은 입력값으로 이 거래 입력값으로 이전 거래를 통해서 내 주소로 전송받은 그런 자금이 되겠죠. 자금, 비트코인 그런 금액을 입력값으로 해서 이름을 다른 주소로 내가 원하는 다른 주소로 지금 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시킬 건가 하는 게 이제 출력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입력값은 두 가지 정보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블록체인 상에서 내가 지금 이동시키려고 하는 그 자금, 내 비트코인이 어느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거래에 대한 해시 포인트로 이렇게 지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래에 대한 해시 포인트. 그 다음에 그 해시 포인트로 지정하는 그 자금을 내가 쓰려면은 그 해시 포인트 자금의 주인이 나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증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나의 지금 철수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철수의 서명이 되겠죠. 이런 것들
것들을 입력을 해서 출력으로 누구한테 지금 보낼 건지, 수신자의 주소 정보, 그 다음에 수신자가 이 자금을 사용할 때 사용하려면은 제시해야 되는 어떤 정보, 제시해야 되는 조건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전달하겠다. 한번 내가 이렇게 해시 포인트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상에 있는 어떤 자금을 사용을 하면은 그거는 한번 이미 사용한 그런 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용하지 않은 자금이 UTXO라고 하면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STXO 돼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내가 지금 블록체인상에 내가 저장한 그런 자금이 실제로 내가 송금하는 자금보다 많다고 그러면, 송금하려고 하는 자금보다 많다고 그러면 다시 그 나머지를 거스름 또는 자기 주소로, 자기 주소인데 이 주소가 그 전에 자기가 받은, 그 전 거래에서 받은 주소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주소로 써서 앞에 어떤 자금을 받은 그 주소하고 이 주소가 서로 이렇게 연관성을 사람들이 이렇게 블록체인상에 추론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거래가 꼭 이렇게만 구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만 구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입력값이 여러 개로 될 수 있고요. 블록체인상에 내 여러 개의 주소에 들어있는 자금을 다 사용해서, 여러 개를 사용해서 하나의 수신자한테 이렇게 송금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걸 자금 합산 거래다, 이렇게 하면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여러 사람들한테 급여로 제공한다든지, 급여로 이렇게 지급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형태의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또 나의 또 다른 어떤 주소를 이렇게 출력하고 거스름 또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불 이런 형태의 지불 거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죠. 그래서 입력값은 자신이 내가 소유권을 갖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전 거래의 출력값, 그러니까 자신의 주소로 이렇게 출력된 그런 어떤 비트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아직 내가 쓰지 않은, 소비되지 않은 그런 출력값이 되는데, 이런 출력값을 우리가 UTXO라고 그런다고 그랬었거든요. UTXO, Unspent Transaction Hour. 여기에 대한 이제 해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거래에 대한 해시 포인트인데, 이 해시 포인트가 이 트랜잭션에 대한 해시 포인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거래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거래에 대한 해시 포인트에다가 추가로 어떤 정보가 더 있어야 될까요? 어떤 거래가 출력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력값에 대한, 내가 지금 소비하려고 하는 출력값에 대한 인덱스까지 사실 있어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심플하게 이렇게 보자고요. 그전 거래가 출력값이 하나만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에, 그러니까 이전 해시포인트가 지정하는 거래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 그걸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 그런 정보를 이제 입력값으로 제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소비한 그 UTXO는 STXO가 돼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시 사용하면은 이중 지불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해시 포인트로 다 디텍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래는 채무자가 검증할 때 다 이렇게 리젝트가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일반 화폐는 화폐 단위가 있잖아요. 10원, 뭐 1000원, 만원 이렇게 단위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화폐 단위는 뭐가 될까? 비트코인에서 화폐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화폐 단위라는 게 화폐를 지불하는 단위잖아요.
그죠? 만원, 뭐 천원 이렇게 지불하는 단위잖아요. 비트코인에서 화폐를 지불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죠? 네? 아웃풋들. 그렇죠. 아웃풋비를. 내가 소비하지 않은 UTXO를 그 단위로밖에 쓸 수 없다. 왜냐면 그거를 다 지불하는 거니까 전부 다, 그죠? 그리고 단지 이제 그거를 다시 거스름 돈으로 내가 받아서 내 다른 주소로 옮길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UTXO가 하나의 지불 단위가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일반 화폐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그게 그 UTXO라는 걸, UTXO라는 항상 UTXO는 한꺼번에 다 이렇게 소비가 돼야 되는 그런 거니까 UTXO가 어떻게 보면 사실 지불 단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일반 화폐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지금 내가 소비하려고 해시 포인트가 지정하는 UTXO가 실제로 내가 사용하지 않는 UTXO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할 때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상에 있는 모든 UTXO는 채굴자들이나 아니면은 풀노드들, 블록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노드들이 어차피 검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가 오면은 이 거래가 적합한 거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하는데 기본이 얘가 UTXO를 소비하는지 STXO를 소비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UTXO는 다 자기가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자료 구조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이거를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유지를 하지 않고 메인 메모리에다 이렇게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TXO,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에서 STXO를 찾을 필요 없이 UTXO가 아니면 그건 STXO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는 우리 뭐 잘 아는 대로 거래 수수료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여기 입력값에 있는 자금의 총액하고 출력값으로 내가 지불하는 자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를 이제 수수료에 표시하는데 이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계산하는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1kb당 단위 거래 수수료를 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저 거래 크기 있잖아요. 거래 크기를 이 킬로바이트 단위의 이 단위 수수료하고 곱해가지고 수수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수수료가 이렇게 높아지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가 1메가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블록을 많이 사용하는 거래가 당연히 이제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거래 크기가 크면은 당연히 이제 거래 수수료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요 그럼 킬로바이트당 단위 거래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할 것 같습니까? 1kb당 예를 들어서 1kb당 1kb당 수수료가 얼마인가? 수수료가 얼마인가? 이걸 어떻게 계산할?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설정이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직접 하지는 않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거래소 같은 데서 이제 거래 대행을 갖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거기서 내 고객이 거래를 빨리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근데 지금 현재 그 거래 수수료를 갖다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사이트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뭐 킬로바이트당 거래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얼마 돼 있다, 뭐 100사토시다 이러면은 나는 100사토시보다 좀 높게 120사토시로 하고 내 거래 크기들 곱해가지고 수수료를 지불하기 이렇게 계산해서 수수료를 책정한다 그럽니다. 지금 수수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거래가 승인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래 수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대로 뭐 그렇게 안 해도 저기 잘 되면은 블록체인에 내가 저기 전송한 거래가 뭐 승인이 잘 되면은 승인이 된다는 게 블록체인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니까 보고 기록이 잘 돼 있으면 잘 되면은 뭐 수수료를 갖다 낮춰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거래의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이렇게 내가 전달하는 돈의 지금 우리 그런 지금 좀 다르잖아요. 우리 은행 같은 데서 자금 이체하고 이럴 때는 보통 보면 수수료가 전송하는 자금의 크기에 따라 수수료를 갖다 이렇게 보통 부과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거래의 실제 바이트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부과도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 출력값이 많아지면은 거래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당연히 커지겠죠. 수수료가 높아지죠.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내가 복잡한 거래다. 나중에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거래를 하는데 수신자의 저기 서명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서명을 동시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거래를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거래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커지겠지.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수료라는 게 예. 일반 그 거래소에 아니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는 아니고요. 거래소의 수수료를 갖다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거래소에 내가 의뢰를 했어. 야 내가 저 비트코인 100비트코인을 100비트코인 너무 많습니다. 0.5비트코인을 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서명을 해가지고 거래를 저기 이제 뭐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용자로부터 이제 저걸 뭐죠 그 비트코인을 갖다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저기 비트코인을 내 주소로 비트코인을 갖다 보내주는 거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내 어떤 비트코인 얼마를 갖다 이렇게 다른 주소로 이렇게 송신할 때 그때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를 할 때. 그러면은 이 수수료는 계속 발생할 거고요. 네. 비트코인의 발행 그 금액은 한정이 돼 있고 네. 그럼 결국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수수료로 다 빠져버리고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이게 거래를 하나 할 때마다 수수료를 뭐 조금씩 이렇게 떼겠죠. 네. 그럼 그 수수료가 다 모아지면 그게 어디로 갈까? 그렇죠. 그런 네? 그러면 그 수수료하고 수수료를 다 블록 보상 빼고 이야기합시다. 수수료를 다 모으면은 수수료를 다 모아서 그 수수료를 누가 가질까?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를 채굴자가 채굴 보상금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채굴 보상금은 뭐냐면은 그 블록에 그 보상금을 지불하는 거래로 블록체인상에 또 이렇게 포스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낸 한 500명이 낸 수수료가 한 사람 계좌로 다 모여서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발행된 그러니까 모든 그 거래 장부는 그러니까 모든 자금의 이동은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다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발행된 비트코인이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죠. 단지 블록체인상에 있는데 내가 찾지를 못하는, 찾아 쓰지를 못하는, 소비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비트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없어지거나 이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리플 같은 데는 거래 수수료가 뭐 얼마 안 돼요. 거래 수수료를 그냥 거기는 태운다고 그러네. 장부에다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그거는 아예 없어지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죠. 비트코인 모든 수수료도 다
그 블록 그 수수료가 지불되는 그 수수료가 포함된 그 거래들을 블록에다가 이렇게 블록에다가 만들어서 블록체인 연결하는 그 채굴자의 주소로 다 이렇게 전달이 다 되는 거죠. 그 수수료 때문에 뭐 발행된 비트코인이 없어지거나 뭐 그럴 경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 자료 구조를 조금 포멀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입력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입력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출력값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된다. 입력값, 출력값. 이 개수가 출력값도 여러 개, 입력값도 여러 개 될 수 있고 이런 구조로 포멀하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잠금 시간은 뭐 지금 쓰지 않으니까 현재는 쓰지 않으니까 일단 그냥 넣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입력값, 입력값 여러 개 하면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의 입력값, 하나의 출력값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특히 그 중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보면은 비트코인 거래가 스마트 거래로서 동작을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왜 비트코인 거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온라인상에서 전자화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현금처럼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개인과 개인 간에 그 중개기관 없이 신용 상관없이 직접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거라고 그랬는데 직접 지불하되 개인과 개인 간에 직접 지불하되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신용 거래를 하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거래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래라는 거죠. 뭐 내가 돈을 주는데 바로 지급하지 않고 우리 보면 이렇게 뭐 물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사고 대금 지급하고 이럴 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계좌 이체하는 걸 통해서 바로 이렇게 물품 대금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복잡한 방식을 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안전하게 온라인상에서 물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게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식 어떤 방식을 쓰나요? 보통 오프라인상에서 지금 우리 그 신용거래에서 어떻게 하죠? 네? 뭐 공인인증 쓸 수도 있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팔 같은 거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물건을 샀다. 그럼 실제로 대금 그러니까 지불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불해요? 아니면은 뭐 또 우리 국내 뭐 지마켓 같은데 이렇게 대금 보통 지불한 데는 보통 어떻게 지불합니까? 카드로 주면 지불이 되고. 내가 일단 지불을 해. 그러면은 그 지불된 돈이 실제로 판매자에게 바로 이렇게 지불이 되나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중간에 있는 결제 대행업체의 계좌에 딱 들어가 있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물건을 제대로 받아서 이 클레임을 하지 않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실제 이제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저쪽 경영하는 사람들 그런 걸 에스크로 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크로 그래. 어딘가 에스크로 걸어놓고 내가 돈을 지불해도 좋다. 물건을 제대로 받으시니까 그럴 때 이제 판매자한테 물건이 지급돼.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현금으로 가져가서는 참 곤란한 거지. 내가 현금으로 물건 사러 이렇게 갔는데 현금을 주고 이제 샀어. 야 이거 내가 보고 가서 집에 가서 보고 이렇게 보고 이상 있으면은 내가 전화할 테니까 물건 다시 달려다 보내다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시큐리티라고 뭐 거의 지금 그러니까 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거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현금 거래처럼 거래를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신용 거래처럼 훨씬 복잡한 그런 거래도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 지불 조건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래서 거래가 훨씬 스마트하게 오프라인상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도 훨씬 스마트하게 복잡한 거래도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스마트 거래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자. 좀 설명을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래가 뭐냐면 코인베이스 거래죠. 채굴자가 블록 채굴자가 채굴에 성공을 했을 때 블록 보상을 자기 계좌로 자기 주소로 지불하는 그런 거래를 코인베이스 거래라고 했잖아요. 이 코인베이스 거래에 이제 블록 보상 12.5 비트코인 플러스 그 블록에 포함된 모든 거래의 수수료를 다 내서 이제 자기 계좌를 지불하는 이런 건데, 이 코인베이스 거래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거래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출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채굴자의 주소로 출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입력값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블록체인 상에 어떤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새로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입력이 없는 거래죠. 그렇잖아요. 이런 구조에서 코인베이스 거래는 사실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력이. 블록체인 상에 있는 걸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신규로 발행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없고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조금 복잡한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실제로 근데 이게 코인베이스 거래에도 이렇게 이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는 나중에 작업 증명할 때도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일부러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잠깐 이렇게 볼 기회가 있지만 어쨌든 이 거래에서는 코인베이스 거래에서는 입력값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시 포인트 미리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들어갈 것도 없고요.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출력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되겠죠. 출력값 금액, 이 금액이 12.5 비트코인 플러스 수수료를 다 더한 거가 이제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 코인베이스 거래의 네트워크가 채굴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금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을 쓰려면은 어떤 조건을 제시해라 하는 걸 프로그램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출력값에다 딱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락킹 스크립트. 스크립트라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 그 스크립트라는 게 컴파일해서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명령 자체를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을 보통 스크립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다 이러면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뭔가를 변환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락킹 스크립트다, 잠금 스크립트다 이렇게 하는데 왜 잠금 스크립트를 하냐면 이 금액을 이 스크립트가 제대로 실행될 때까지 딱 이렇게 잠가 놓는다. 누군가가 여기다 입력을 제대로 넣어가지고 이 락킹 스크립트가 제대로 실행이 될 때 그때 이 금액을 소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락킹 스크립트를 내가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아주 복잡한 거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간단하게 여기 잠금 스크립트 속에 있는 주소를 주고 그 주소에 해당되는 서명을 제시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아주 복잡한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고 에스크로 거래 같은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러 명이 서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여러 명의 서명이 입력될 때만 잠금 스크립트 해제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블록체인에 포스팅을 딱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채굴자가 나중에 이걸 쓰려면은 여기 잠금 스크립트 자기가 만든 잠금 스크립트겠지만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입력을 이렇게 넣어야지만 이 돈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으로 이거 보면 좀 궁금한 거 없어요 혹시? 이게 지금 출력값인데 출력값. 요게 지금 출력값 내용인데 출력값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래를 보면 이렇게 누구한테 보낸다. 영희한테 보낸다. 영희의 주소겠죠. 그럼 영희를 입증하려면은 그 잠금 스크립트를 락킹해서 입증하게 만드는 걸 락킹 스크립트를 넣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요 구조를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르겠어. 여기에 영희의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금액은 여기 있는데 금액은 여기 있는데. 여기 스크립트 안에 있는데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영희한테 내가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이 밖에 영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영희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영희가 잔금 스크립트를 지불하면 영희께 되고 영희가 잔금 스크립트를 지불을 못하면 영희가 못 찾아간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영희한테 보냈는데 30일 내에 네가 이걸 갖다 잔금 스크립트를 해제를 못하면 다시 내가 가져가고 이런 복잡한 그런 내용의 거래 조건을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신자도 당연히 안에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잔금 스크립트 안에 수신자가 다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모든 거래는 평문으로 저장된다. 알고 있죠, 그죠? 평문으로 저장된다. 암호화에서 저장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된다. 왜 암호화를 하면 안 될까요? 잔금 스크립트 내용을 확인하죠. 투명하게 보려면은 암호화를 하면 암호를 아는 사람밖에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모든 거래 내용은 다 투명하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잔금 스크립트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저 프로그램에 그 찾아보면은 주소가 다 나오는 거죠. 그 주소를 가지고 이게 나한테 저 송신된 저기 거래구나 이런 걸 이제 이 잔금 스크립트를 해싱을 해 잔금 스크립트를 파싱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냈다 그러냐. 바로 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해줍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게 기본적으로 거래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거래가 전달되는 그 네트워크가 P2P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했고 P2P 네트워크의 거래를 전달하는 방식이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거래를 포스팅을 딱 하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포스팅하면은 그 거래 정보는 모든 참여자한테 다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참여자 이러면은 내 PC에 있는 그 지갑 소프트웨어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지. 내 주소로 포스팅되는 거래가 뭔가를 사용자가 그걸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죠? 내 지갑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 뭐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어떤 뭐 이 스마트폰 같은 이런 데서는 이제 블록체인 자체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이게 거래가 왔는데 거래가 이렇게 나한테 전달된 거는 내가 파악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의 승인이 됐는지는 내가 블록체인이 없으면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웃 노드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이런 거죠.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거래 자체를 파악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잔금 스크립트, 락킹 스크립트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이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거, 이 퍼블릭 키 해시 주소라는 게 퍼블릭 키를 해싱한 게 주소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주소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표시된 이 주소, 요 주소에 대응되는 서명하고 공개 키를 제시해라. 이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면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된다 이런 거예요. 조금 복잡한데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 복잡, 무지 간단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어셈블리어 같은 어셈블리어가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인스트럭션이에요. 명령어고 여기에 지금 대괄호로 표시된 요 끝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 있죠. 요거는 전부 다 뭐냐면 데이터, 상수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프로그램이 여기에 대응되는 스크립트가 된다. 락킹 스크립트가 된다. 나중에 이걸 실행할 거예요. 이걸 실행하는데
이것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이 출력값을 사용하려고 하는 다음 거래가 있겠죠, 그죠? 그 거래가 이 출력값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락킹 스크립트를 해제할 수 있는 또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락킹 스크립트, 해제 스크립트라고 그러는데 해제 스크립트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더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true가 되면은 3이 되면은 true가 되면 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실행이 됐다. 정상적인 거래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입력값 잠깐 볼까요? 입력값, 출력값 이해가 됐죠? 출력값. 출력값. 그러니까 락킹 스크립트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출력 부분에 삽입을 한다. 금액하고 락킹 스크립트하고 프로그램. 출력값은 냈고요. 입력값은 어떻게 되는가? 입력값. 내가 블록체인상에 있는 어떤 돈을 쓰려고 하는지, 어떤 비트코인을 쓰려고 하는지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소로 이렇게 전송되온 어떤 블록체인상에 있는 어떤 거래에 나한테로 보내온 그런 비트코인이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나한테로 전송되온 어떤 거래 정보. 그게 이제 블록체인상에 있을 테니까 그 블록체인상의 거래에 대한 거래를 딱 지정해야 돼. 저기 있는 돈을 내가 쓸 거다. 그 저기 있는 돈을 지정하는 게 해시 포인트잖아요. 거래 해시 포인트. 당연히 해시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요. 1. 해시 포인트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이 거래에 출력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출력값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어떤 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니까 당연히 출력값에 대한 인덱스도 있어야 되겠지.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거래에 두 번째 출력값을 내가 소비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되지 않은 그런 비트코인을 표시할 때 UTX 이렇게 표시 안 하고요. 이 unspent transaction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unspent transaction에 있는 특정한 아웃풋 출력값 이렇게 해서 UTX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를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 해시 포인트 이것만 가지고. 근데 거기에 아웃풋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UTXO 아웃풋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소비하지 않는 그런 비트코인을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UTXO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내가 쓰려면요, 이 출력값을 쓰려면 이 출력값에 락킹 스크립트가 다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락킹 스크립트를 해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이렇게 줘야 된다. 그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해제 스크립트, 언락킹 스크립트다 이렇게. 언락킹 스크립트. 그럼 이 언락킹 스크립트하고 요 거래 해시 포인트가 지정하는 그 거래에 있는 아웃풋의 락킹 스크립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실행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true가 되면은 이 입력값을 사용하는 지금 내가 만든 이 거래는 성립이 되는 거지. 그 입력값을 내가 쓸 수 있으니까요. 출력값은 신경 안 써도 돼. 출력값은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출력값 그걸 네가 나중에 쓰려고 그러면은 뭐 출력값을 사용할 거래가 해제 스크립트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출력값은 내가 신경을 쓸 필요 없고요.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제공한 이 해제 스크립트하고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 거래 해시 포인트에 있는 이전 거래의 락킹 스크립트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실행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제시하는 해제 스크립트가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예제로 본 락킹 스크립트 이거 있잖아요. 네 서명하고 공격키를 달라 이렇게 이제 락킹 스크립트가 걸려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내가 해제 스크립트를 주는 거는 뭐 간단하지 이렇게 주는 거야. 내 서명은 이거고 프로그램이라 하지 말자 이거는 그냥 데이터지 뭐. 내 서명은 이거고 공격키는 이거다 이렇게 주는 거지.
데이터로. 이거는 프로그래밍을 할 것도 없죠.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실제로 이 거래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이 해제 스크립트하고 이전 거래의 락인 스크립트 두 개를 이렇게 결합을 시킨다. 결합을 시켜서 실행을 해야 된다. 이게 내가 지금 해제 스크립트로 입력값 해제 스크립트를 준 거고 내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UTXO 이전 그 거래의 출력값에 있는 락인 스크립트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실행. 근데 이걸 실행을 하려면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 각각의 이 지금 대괄호로 표시한 이런 건 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퍼레이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이건 데이터잖아요. 이것도 데이터잖아요. 이건 데이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스트럭션이거든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가 이해가 돼야지만 사실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명령어는 뭐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 때문에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건데 그러다 한번 봅시다. 이게 스택 언어라고 그러는데요. 비트코인의 스크립트 랭귀지가 스택 언어다 이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택 자료구조. 입출력 출구가 인터페이스가 하나만 있는 그런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스택. 그러니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공부하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공부해야 될 양이 좀 많기는 많을 것 같아요. 스택 이런 게 우리는 뭐 금방 이해를 하지만 일반인들은 또 스택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뭐 그래도 잠깐 봅시다. 이런 자료잖아요. 네. 아까 출력값에서 네. 잠금 스크립트가 있었잖아요. 네. 입력값에는 해시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하싱되고 해시 포인트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 출력값의 잠금 스크립트는 그 해시 포인터가 하싱돼서 입력값에 저기 발에 해시 포인트가 들어온 거예요. 요거요? 네. 이 해시 포인트는 이전 거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비하려고 하는 그 거래. 그러면 거래 정보를 즉 거래 자료 구조가 이런 구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잠금 스크립트. 아니 거래라는 게 거래 자료 구조가 그러니까 실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 저장된 자료 구조를 보면 거래라는 게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버전은 4바이트, 입력값은 뭐 이렇게 쭉 저장되어 있잖아요. 요 거래에 들어있는 출력값 하나를 내가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에 대한 해시 포인트는 이 거래가 예를 들어서 250바이트다. 그러면은 이 250바이트를 입력을 해서 이게 이제 이거를 해시 포인트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거래 K다. 이렇게 보자고요. 이러면 해시 포인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를 갖다가 인풋을 해서 해시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해시 포인트예요. 그거는 내가 소비할 그 거래 그 블록체인에 보면은 내가 소비할 거래 정보가 딱 들어 있을 겁니까? 그죠? 그 거래 250바이트를 읽어가지고 그놈의 해시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금방 구할 수 있죠. 그 거래를 작성하는 내가 사용하는 지갑 소프트웨어가 거래를 작성할 때 내가 소비하려고 하는 거래의 해시 값을 구해가지고 그놈을 자기가 지금 거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거래의 해시 포인트를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에다 넣는 거죠. 그렇게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람이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사실 복잡한데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저걸 만든다는 건 아무 문제는 안 되죠. 그냥 해시 함수 한 번만 돌리면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자화폐고 전자화폐 사용자가 사람이 아니고 이 지갑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설계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사람이 저걸 쓴다 그러면 뭐 어떻게 쓰겠어요? 해시 포인트 만들어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스마트한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스마트한 지갑. 스마트폰에 스마트한 지갑이 있어요. 스마트한 지갑이 그 블록체인의 거래를 다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거래 특정한 거래에 대한 해시 포인트 값 만들고 이런 걸 뭐 스마트 지갑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뭐죠 이거 스택 자료 구조를 잠깐만 좀 보면 이런 거예요. 메모리를 갖더니 할당을 했는데요. 자료 구조에다 메모리를 할당했는데 이 메모리에 이 자료 구조에 이런 자료 구조 이 자료 구조에 이 자료 구조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이 인터페이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이런 순서를 넣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것부터 꺼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last in first out 밖에 안 되는 그런 자료 구조를 그러니까 last in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걸 맨 먼저 꺼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택 이런 자료 구조 스택.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 자료 구조에 입력하는 동작을 뭐라고 하냐면은 푸시라고 해요. 푸시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꺼내오는 것을 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택 자료 구조의 데이터를 푸시하고 이 스택 자료 구조의 맨 위에 있는 데이터를 팝하고 이런 동작을 통해서 이 자료 구조를 써서 이 동작, 이 인스트럭션들 있잖아요. 이런 인스트럭션들을 실행하게 만든 언어가 비트코인 스택 언어다.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랭귀지를 스택 랭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택 랭귀지. 근데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잠깐만 보고 봅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네? 이 저기 예제에 나와 있으니까 뭐 좀 한번 봅시다. 이게 예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는 있잖아요. 데이터 상수 데이터는 그냥 이 데이터가 나오면은 스택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무조건 데이터는 스택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듀플리케이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듀플리케이션. 뭐 스택의 맨 위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 이중화를 해서 다시 스택 안으로 집어 둘 다 집어넣는 이런 동작이에요. 듀플리케이트 금방 이해되잖아요. 스택 안에 있는 맨 위에 거를 꺼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두 개 다 집어넣는 이런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해시 160은 해시 함수를 써서 스택에 있는 맨 위에 걸 꺼내가지고 해시 함수를 써서 값을 만들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다 집어넣고 equal verify 스택에서 두 개를 꺼내가지고 두 개가 같은지 비교한다 이런 거겠죠, 그죠? equal verify 두 개를 꺼내서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하라. 체크 시그 이건 뭐 마찬가지죠. 안에 있는 스택의 맨 위에 있는 공개키하고 그 다음에 있는 서명을 꺼낸 다음에 팝한 후에 공개키를 사용해서 서명을 검증해라. 이런 동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돼. 이거 멀티시그는 뭐 좀 복잡한데 그건 내비두고요. 한번 보면 돼.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얘가 이렇게 이걸 지금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실행하려고 하는데 해제 스크립트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잠금 스크립트 이런 순서를 실행하는데 지금 앞에 보면 이 대괄호를 이렇게 표현된 이런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터 하나, 데이터 두 개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둘 다 스택으로 집어넣는 거지. 이게 먼저 들어가고 이게 그 다음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해제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나면은 스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시그가 설명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퍼블릭 키가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동작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다음 동작이 뭐냐면은 두플리케이트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 동작이 두플리케이트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플리케이트 하려고 하는데 두플리케이트 하려고 하면은 스택에서 뭔가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 두플리케이트 해야 되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지금 퍼블릭키라고 그러죠. 이 퍼블릭키를 꺼내서 두플리케이트 시켜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공개키가 위에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구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걸 끄집어내서 위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제일 위에 있는 요거죠. 제일 위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해시값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해시값을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어라. 근데 이제 해시 160이라는 거는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 저기 그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해시 함수가 HS256이라는 해시 함수로서 미국의 니스트, 미국에 있는 표준 기관에서 만든 이 해시 함수인데 이 해시 함수를 쓰는데 이 해시 함수는 256비트짜리 결과 해시 값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해시를 한 번 더 해. 그래서 160비트짜리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또 해시 함수를 한 번 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해시 함수를 적용한다 그런 의미인데 일단 이거는 의미는 이제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이 공개키에 대한 해시 값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주소가 되는 거지 주소. 우리가 그걸 주소로 쓰니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데이터잖아요. 이건 데이터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스테이에다가 그냥 푸시하는 집어넣는 거예요. 그 들어갔어. 여기 보면은 퍼블릭키 해시도 들어갔고 여기도 해시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해시가 퍼블릭키에도 해시값이 두 개가 있겠죠. 요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으면은 내가 제시한 공개키가 원래 잠금 스크립트에 있는 주소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잠금 스크립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잠금 스크립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잠금 스크립트의 주소가 사실 여기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 주소가 내가 제시한 언락킹 스크립트로 제시한 요 공개키 요 공개키하고 대응되는 주소가 맞다는 게 증명이 된다. 왜냐하면 요거를 해시해서 그 값이 주소가 된 거니까 그 주소하고 원래 이전 그 거래에서 잠금 스크립트 안에 있는 요 주소하고 두 개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비교를 한다. 또 비교하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equal verify. 요 두 개를 꺼내서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해라. 뭐 당연히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남은 거는 요 내 공개키하고 서명만 남았지. 그러면 여기 이제 체크 시그 서명을 검증해라. 이 공개키로 요 서명을 복구해서 그게 저기 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죠. 서명을 검증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복구가 제대로 되면은 이 잠금 스크립트에서 제시한 요 서명하고 공개키가 잠금 스크립트에 있는 주소에 대응되는 공개키하고 서명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다 실행이 됐잖아요. 제대로 실행이 됐잖아요. 그럼 오케이. 실행이 제대로 해. true. 이 결과가 이제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거래는 정상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거죠. 왜냐? 이전 출력값을 소비하기 위해서 락킹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해제 스크립트를 제대로 제시한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전에 블록체인에 포스팅된 거래의 출력값 비트코인을 그 다음 거래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아주 간단한 예제를 내가 설명하면서 아주 간단한 예제를 들었는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얼마든지 복잡한 거래를 만들 수 있대. 얼마든지. 30일 동안 물건이 제대로 안 오면은 걔가 서명을 제시하더라도 지불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뭐 얼마든지 조건을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지. 프로그램. 그래서
거래의 조건을, 지불 조건을, 거래의 조건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를 스마트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 우리는 지금 지불 거래만 지금 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거래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훨씬 복잡한 거래 또 가능하고, 물론 또 이렇게 그 지불 거래가 아닌 뭐 데이터, 문서 이런 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이런 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거래는 있잖아요. 비트코인 거래는 거래 조건을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거래 성사 여부가 결정이 되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램을, 거래 조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유형.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돈보따리를 사가지고 현금 지불하는 이런 건 아주 심플한 거래밖에 안 되잖아요.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이런 아주 심플한 그런 거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복잡한 거래는 지금 어떤 신용기관을 중간에 이렇게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복잡한 거래가 실제 일어나잖아요. 그런 복잡한 거래를 전자현금을 거래하면서도 충분히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그 오프라인상의 현금 거래보다 훨씬 이렇게 비트코인 거래가 유용하다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 많이들 인용하는 그런 내용.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있잖아요. 비트코인 스택 언어,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가 약점이 하나가 있다 있어요. 약점.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인스트럭션 명령어에 제약이 있어요. 제약. 특히 뭐가 안 되냐면 여러 개의 명령어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루프 기능이 없어. 명령어들을 순환해서 실행하는 그런 명령을 루프라고 하잖아요. 루프. 이 일련의 명령들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루프 기능을 뺐어요. 왜 뺐냐 하면 공격자가 무한 루프가 들어있는 거래를 포스팅을 해가지고 채굴자가 그 무한 루프에 걸려가지고 채굴이 마비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격을 도스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도스 공격. 이 루프 기능을 이용해서 무한 루프가 실행되는 그런 거래를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포스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게 가능하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거래가 제대로 된 거래인지 안 되는지를 채굴자가 전부 다 검증을 다 해야 되잖아요. 검증한다는 건 프로그램을 실행해 봐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무한루프가 들어가 버리면은 다른 건 아무도 못하지. 그래서 이 도스 공격을 도스 어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이 기능에 제약을 딱 줬어. 제약.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프로그램 하기가 아주 이제 까다로운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랭귀지 프로그램 언어에 루프 기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프로그램 하기 무지하게 힘든 거지. 그래서 이런 언어를 무슨 언어라고 하냐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언어를 튜링 인컴플리트 언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튜링 인컴플리트. 그러니까 완벽한 모든 기능이 다 되는 그런 언어를 튜링 컴플리트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튜링 인컴플리트 언어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언어로서 불완전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비트코인 스마트 거래에서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래 유형을 갖다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써서 뭔가 스마트 거래를, 특히 좀 복잡한 스마트 거래를 개발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완벽한 언어, 튜링 컴플리트 언어를 지원하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이더리움의 그 어드밴티지, 그 장점을 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튜링 컴플리트 언어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한두 강의를 더 하고 이더리움으로 넘어갈 텐데 이더리움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더리움 개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동기가 됐던 이 비트코인의 이제 그 스마트 거래 제작 스마트 거래 프로그래밍 언어의 제약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